주변에서 들었던 말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방접종 이제 끝난 다음에 1년 뒤부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 이제 관련해서 항체 검사를 하든지 뭐 예방접종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갔었던 병원이라면 거기서 했었던 진단 이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다면은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한 4, 5년 정도, 그러니까 4살이나 5살 때 정도부터 해도 괜찮다,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실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병이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4살이나 5살까지 이렇게 미뤘다가 검사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네. 빨리 질병을 찾는 게 나중에 이제 늦게 찾아서 드는 비용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 광견병 예방 접종하고 나서 쇼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맞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약간의 면역 반응이고 체질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광견병 접종을 하고 얼굴이 붓거나 쇼크가 왔다면 다음 접종하실 때는 꼭 항체 검사를 하시고 항체가 있다면 접종을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근데 만약에 접종을 하시게 되면 다른 브랜드의 광견병을 맞춰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안에 그 광견병 백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부영제라든지 안에 물질들이 바이러스 외에 다른 물질들에 대한 과민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견병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생독 백신, 사독 백신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사독 백신으로 맞는 게 그래도 좀 아이한테 부담이 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네.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네, 생독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작은 수를 놓더라도 약간 면역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애가 좀 아픈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오히려 질병을 걸릴 수도 있는 뭐 최악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의 죽어 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그런 예방접종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생독 백신이랑 사독 백신이 가격 차이가 나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사용할 때? 만들 때 이제 처리 과정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뭐 그러면 비용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생독 백신보다는 사독 백신이 비용은 조금 더 비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건강검진 할 때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오전에 하는 게 좋은지 오후에 받는 게 좋은지 되게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시간은 딱 정해서 하는 게 어떤 오전이 좋다, 오후가 좋다 하기에는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복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의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제 공복이 잘 되면 오전에 가셔서 검사하시고, 근데 보통은 이제 아침에 안 주시고 그냥 아침만 굶기고 가시는 게 편하잖아요. 밤에 저녁에 밥 먹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안 주시고 가는 게 편하니까 보통은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금식을 8시간 정도 하고 오라고 하는 자료도 봤거든요. 네. 8시간, 6시간 그 차이는 기준이 뭐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청 색깔이 변하게 되면 그 검사 자체에서 기계들이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혈청 색깔이 안 변하는 시간을 보는 건데 최소 6시간. 좋은 거는 최소 6시간이고 좋다면은 10시간, 12시간 정도가 제일 좋긴 하죠. 확실하게 이제 혈청 색깔이 안 바뀌니까. 근데 8시간도 좋지만 일단 최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6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이제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루밍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털이 잘 엉켜 있는지, 털이 윤기 나고 잘 풀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료 먹을 때
밥그릇 주변에 뭐 사료 알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는 보통 이제 구강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료를 씹다가 구강이 아프니까 놀라면서 입을 벌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입안에 있던 사료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사료통 주변에 많다면은 얘는 구강이 좀 아플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강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는 이제 방광염이 있거나 비뇨기 질환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경우도 변비가 있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무래도 또 피부 쪽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렇게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검사하는 방식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과민 반응도 알 수 있으니까 혈청 검사를 하는 방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알러지가 있을 때는 이제 호흡기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한다고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향에 노출됐을 때 뭐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이랬을 때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이 음식을 먹고 나서 변이 좀 묽어진다거나 굉장히 귀를 많이 긁는다거나 이제 발을 많이 핥는 경우 이렇게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그 음식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알러지 아토피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여러 사료들이 반응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먹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료 말고도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좀 안정적인 거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과일이나 야채 종류 중에서 이제 간식 같이 이제 줄 수 있는 좀 안전한 그런 식품이 있을까요? 그거는 애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먹고 괜찮다. 그러면 얘도 사과를 먹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주면은 얘는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급여했을 때 한 2주 사이에 아기가 가려워한다거나 뭐 피부 발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그 음식을 먹이셔도 되는 음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는 좀 심장사상충하고 구충 이렇게 벌레 이쪽에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인데 진드기를 만약에 진드기한테 물렸다면 네. 대처하는 응급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일단 피부에 작고 납작한 진드기가 있다면 그냥 바로 빼시면 돼요. 손으로 잘 못 뺄 것 같으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진드기를 떼시면 되고 근데 피부에 주둥이를 받고 피를 빨아서 조금 굵어졌다 이럴 때는 떼실 때 그냥 무작정 떼시면 주둥이가 피부에 박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떼실 때는 꼭 핀셋이나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주둥이까지 주둥이 부분을 잡고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다면 병원에 가셔서 제거를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져 있는 애들은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네. 납작한 애들은 그냥 가정에서도 쉽게 제거하시면 돼요. 네. 그 심장병이 갖고 있는 아이에게 심장사상충 약을 복용시키는 게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약간은 당연히 괜찮죠.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게 심장사상충 감염 때문에 안 좋다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약하기 전에 심장사상충 치료를 하는 게 맞고 그거 외에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하셔야 됩니다. 심장사상충에 이미 걸린 아이들한테 심장사상충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약을 주기 전에 꼭 이게 심장사상충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심장사상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애벌레 상태가 있는데 3단계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죽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4, 5단계 됐는 애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고 빨리 많이 죽게 되면 혈전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막는다거나 순환 장애가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검사를 해서 심장사상충이 있는지 자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방약을 먹이시는 게 좋아요. 4, 5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상충약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요? 심장 4, 5단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이 감염되고 자충도 많은 애들은 심장사상충 치료하기 전에 먹는 약이 있어요. 혈전을 좀 예방을 하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약들을 복용하고 그 시기가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적절한 약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자충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성충을 죽이게 돼요. 겨울에 모기가 없는데 심장사상충을 꼭 해야 하는지라고 좀 여쭤보셨어요. 네네. 네. 보통 이제 심장사상충의 생활 주기를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활동을 모기도 없고 만약에 모기가 없으면 심장사상충 걸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겨울철에 보면 이제 보일러실이라든지 뭐 실내에 모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예방약 자체는 뭐 겨울철에 안 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90 몇 프로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그것보다는 100%의 완벽한 예방을 원한다면 1년 동안 계속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의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네. 그럼 뭐 하나의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중간에 바꿔줘도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 상태인데요. 이제 사료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기 상태가 이 사료가 맞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니어라 하더라도 아기가 어떤 나이가 많은 애인데 그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뭐 다른 췌장 질환이나 뭐 장에서 단백질을 빠져나가는 질병이 있다면 일반 시니어 사료보다는 뭐 단백질 흡수율이 높은 그런 사료를 먹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기 체질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꾸준히 먹던 사료라면 만약에 사료를 변경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오면 다른 사료를 갑자기 바꾸지 마시고 처음에는 9대 1 시작해서 천천히 다시 1대 9까지 되게 만든 다음에 사료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 말티즈를 키우시는데 발육 부진이 있으셔가지고 네. 고단백 고칼로리 사료로 이제 1년 넘게 급여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고단백이라 이대로 급여를 해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어요. 신장 질환이 있다고 해도 단백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단백이라고 해서 다 신장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기 상태를 보고 급여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너무 고단백 사료를 뭐 몇 년 동안 뭐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먹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질 수는 있는 원인이 되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어려서 발육 부진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고단백질을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라면 신장 질환이 괜찮을 것 같은데. 단백질이 높다면 인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칼슘인 밸런스가 안 맞는 사료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네. 그런 경우에 종종 아이들에게 좀 과도한 인이 결국 네네. 신장 쪽에 데미지를 주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밸런스 자체가 여러 가지 호르몬 쪽이나 그쪽으로 네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이제 균형 잡힌 사료가 제일 좋고 너무 고단백 사료만 너무 급여하시는 것도 밸런스가 안 맞다면 안 주시는 게 좋겠죠. 결국 수의사와 상담을 네. 통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사료는 다음 편에. 네, 사료는 다음 편에서 이제 좀 노령견 노령묘로 좀 넘어와 볼게요. 네. 노령 소형견에게서 주로 담낭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네. 해주셨는데 뭐 담낭 질환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담낭 질환 같은 게 노령이 되면 담낭에는 슬러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소형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슬러지가 생기는 시점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배설 잘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낭에 모이는 이제 그 담낭액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다면 담즙액 자체도 건강하겠죠. 그래서
간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게 십이지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장에서 안 좋은 세균이 너무 많다면은 역으로 이제 세균이 담낭으로 들어와서 담낭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유산균이나 적절한 사료를 통해서 장 기능도 어느 정도 좋다면은 담낭 질환을 어느 정도 발생률도 줄일 수 있고 담낭 질환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산균이 좀 보조제로서 추천되는 건가요? 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시니어인 애들까지 다 도움이 되는 보조제고요. 좀 나이가 들어서 슬러지가 담낭 안에 찌꺼기가 좀 생긴다면 간을 도와주는 보조제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간을 도와주는 보조제가 지금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밀크 C3 함유된 보조제들도 괜찮고요. 그런 성분들이 이제 실리마린이나 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간 영양제들이 많아요. 뭐 세밀린이라든지 뭐 헤파젠이라든지 워낙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보조제를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 탈모 같은 게 고양이들한테 있다고 한다면 네네. 어떤 질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부분 탈모가 털이 빠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질병은 아니고요. 털이 빠진 자리에 뭐 각질이 있거나 빨간 뭐 피부 병변이 있거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를 일으키지만 곰팡이 피부병이 있다면 일단 그 피부 자체는 좀 두터워져요. 이제 좀 충혈되고 두터워지고 각질도 생기면서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면서 탈모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분적인 탈모 같은 경우는 피부 병변이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탈모만 있다면 가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많이 그루밍을 해서 그 부분이 가렵기 때문에 털이 많이 빠지고. 요즘에 이제 동물병원 2차, 3차 동물병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 동물병원에 가는 방법이 이제 그 사람처럼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라고 네. 하죠. 네,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야지만 2차, 3차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물어보셨어요. 2차, 3차라고 딱 규정된 건 없고요. 일단은 2차 병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수의사분이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고 좀 더 많은 장비를 갖추고 대규모 된 걸 2차 병원이라고 지금 보호자분들 알고 계시고 또 3차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딱 규정된 건 없고 일단 24시간을 하지 않고 집 앞에 있는 일반 가까운데 작은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뭐 예방접종이나 뭐 간단한 진료 보시면서 아기가 갑자기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 뭐 야간에도 수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의사 선생님이 많은 병원, 좀 더 규모가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야간에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여진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추천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병원마다 이제 의뢰서를 가지고 와야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병원도 있고 그냥 가셔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다른 종합검진 내역에서 봤는데 혈액형 검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도 혈액형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A형, B형, AB형 세 가지만 있어요. 네. 개들 같은 경우는 여러 혈액형이 많은데 타입으로 나누게 돼요. 뭐 DEA 1-1, 뭐 DEA 1-2 뭐 이렇게 타입으로 나누게 되는.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그거를 다 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다 임상할 때는 그냥 이제 수혈이 가능한 1-1, 뭐 1-2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1-2 정도만 맞으면 그냥 수혈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완벽하게 많은 양, 그러니까 뭐 몸에서 혈액이 굉장히 절반 이상 뭐 혈액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 첫 번째 수혈할 때는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수혈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수혈할 때는 혈액형이 맞는 애들을 찾아서 수혈을 해야 돼요. 반려동물이 이제
죽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 처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람 화장터처럼 강아지들도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받는 그런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강아지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런 업체에 가셔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받으시거나 납골당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러면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실제 이제 제 같은 입장에서도 죽어서 데리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보호자분이 그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장례 업체들하고 그쪽에서 오셔서 데려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딱히 이제 사망한 애들이 와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이제 부패가 안 일어나게 보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실상 뭐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면 매장은 불법이죠. 네네. 최근에는 그래서 거의 매장은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면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 장례 업체를 통하게 되죠. 그게 근데 아직은 법적으로는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합법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처리하는 방법은 장례식장을 통하는 방법인데 장례식장을 통하는 방법은 또 비싸서 또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또 동물병원에서 또 처리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해서 맡기게 되면은 뭐 이제 다른 사체들이랑 같이 처리가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사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썼던 그 의약품이나 뭐 이렇게 폐기되는 것들이랑 같이 이제 소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서 그게 또 찝찝하게 되니까 결국엔 또 장례식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게 이거는 어떻게 좋을지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뭐 단순히 애완동물을 떠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그 가족이 죽었다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화장터를 통해서 소각장소, 동물병원에서 이제 값이 좀 저렴하게 의뢰를 원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의료 폐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같이 소각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족을 그런 데 보낼 수